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져요.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와 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도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겠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이 있지만 과하게 섭취할 때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6, 9의 함량도 달라요.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래요. 이런 지방들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도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죠.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발연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돼서 우리 목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고,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기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이에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이에요. 많이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많지는 않죠. 두 번째 드시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건데,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건데,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산인데,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 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이에요.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 만든 것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가 있고,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또 선물료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효과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가 풍부해서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한 기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도 많고,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 티로손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임상스러운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요.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약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해내나의 차이인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 쉽게 산패가 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인데,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아서 압착해서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 좋은데,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된다는 건데, 고온에서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삼쾌가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개봉했다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 특유의 이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고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이 되겠죠.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인데요.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 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에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서 자주 겪는 손발의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었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소개해 드렸던 3가지 성분인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서 노화, 염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 냉증의 완화입니다. 수족 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이런 증상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족 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에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들부터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의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이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각각의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겁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에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담가서 매운기를 빼고 드셔보시면 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인데요.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려보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가 되어 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유용하고요. 차로 끓여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인데요.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 가루를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 드실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면서 진통 효과까지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많이 맵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혹은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하게 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죠.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극대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몸이 차고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에 꿀에다 생강을 담가서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되고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이죠.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그냥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가 핀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을 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서 간이나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3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름이 되면 시장 좌판마다 흐드러지게 쌓인 복숭아를 보시면서 또 한 해가 돌아왔구나 하고 절로 미소가 지으시죠? 근데 그 싱그러운 향과 달큰한 단맛만 즐기기에는 복숭아가 아까울 만큼 이 작은 과일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살리는 자연의 보약이에요. 옛 선조들이 중복 말복이면 몸보신 삼계탕 대신에 복숭아를 껍질째 한 소쿠리씩 나눠 먹으면서 기력을 채웠다고 하죠. 또 달밤에 복숭아를 베어 물면 얼굴빛이 고와지고 복숭아 잎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맑아진다더니 현대 연구를 보아도 그 옛말이 허투루져진 이야기가 아니 듯해요. 오늘은 이 복숭아가 우리 몸에 해주는 일, 드실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점, 함께 드시면 탈이 나는 음식, 그리고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궁합과 먹는 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복숭아 이렇게 해주면 좋다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복숭아 첫 번째 덕은 더위 먹은 몸의 기운을 곧장 북돋워준다는 점이에요. 과육 속 수분이 전체의 약 88에서 90% 정도쯤 되지만 그 물이 그냥 수돗물 아니고 포도당이나 과당, 구연산
아스파라간, 주석산 같은 천연 전해질을 고루 품은 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무더위에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촘촘히 메워주기도 하고 각종 유기산이 지친 근육 속 젖산을 씻어내 피로를 확 풀어주기도 하죠. 복숭아 한 개를 천천히 씹어 삼키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목구멍까지 생기가 찼구나 하는 느낌도 받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혈관을 매끈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복숭아 껍질과 과육에 든 페놀 화합물, 특히 이 클로로겐산, 네오클로로겐산,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 끌어서 대변으로 함께 내보내기도 하죠. 칼륨도 꽤 많아서 짠 음식을 통해 들어온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기도 해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규모 실험에서 하루 복숭아 한 개씩 4주 동안 먹인 결과 평균 수축기 혈압이 약 5 정도 가까이 내려간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암이나 항노화 힘이에요. 색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와 각종 플라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소광로처럼 청소해줘서 세포 유전자가 삭는 것을 늦춰줘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복숭아 추출물을 유방암 세포에 처리했더니 정상 세포는 그대로인 채 이 암세포 증식이 뚝 끊겼다는 결과도 유명하죠. 폐나 간이나 대장, 피부 세포에서도 유사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피부 미용이죠.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 효소 티로시나세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를 옅게 하고 과육 수분이 진피층까지 스며들어서 여름처럼 갈라진 피부에 촉촉함을 채워주죠. 탄닌이나 마그네슘이 피부 탄력을 높여서 이 모공을 오므려주니 얼굴이 한 톤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도 쉽죠. 무엇보다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면 과육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섬유질이 장을 청소해 피부 트러블 원인을 함께 없애주기도 해요. 다섯 번째, 장 건강과 변비 개선이죠. 복숭아 섬유질은 불용성과 수용성이 반반이라 대변 부피를 늘려주고 장성 유익균에게 먹이를 공급해 배변 리듬을 고르게 맞춰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신장결석, 방광결석 예방에도 식이섬유가 큰 몫을 한다는 점도 잘 아시죠. 여섯 번째는 여성질환과 뼈 건강. 복숭아는 따뜻한 기운이라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뻐근한 여성에게 아주 잘 맞아요. 복숭아씨 한약에서 도인은 예로부터 월경불순 생리통에 쓰였고 과육 속 칼슘, 인, 마그네슘, 베타카로틴은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골밀도를 붙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신경안정과 숙면. 복숭아에는 마그네슘, 구연산,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과도한 교감신경 흥분을 눌러주고 아미그달린, C보다는 과육에 더 많아요. 이 아미그달린이 심리적인 긴장을 또 완화해주기도 하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작은 복숭아 한 개를 드셔보세요. 속이 거북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열대야 불면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금연, 숙취, 해독. 앞서 말씀드린 알카리성 유기산들과 아스파라긴산이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해 니코틴과 알코올 대사산물을 빠르게 배출시켜요. 흡연자에게 복숭아를 꾸준히 먹였더니 소변 니코틴 배출량이 70% 이상 늘었다는 국내 연구 결과 흡연 배우자님께 살짝 전해보세요. 잔소리보다 효과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듯 이로운 복숭아지만 드실 때 몇 가지 주의도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알러지. 복숭아 껍질의 솜털과 과육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가려움증,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분이 중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니 새로 사신 복숭아를 드실 때는 한두 조각만 먼저 맛을 보고 몸 반응을 살피시는 게 좋죠. 둘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 섬유질이 많아서 한 번에 3-4개씩 드시면 장이 놀라서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 대형은 약 반 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셋째는 씨앗 독성. 복숭아 씨에는 아미그달린이 다량 들어있어서 많이 삼키면 씨앗나물 중독 위험도 있죠. 껍질은 가능하면 드셔도 씨앗은 꼭 버리세요. 네 번째는 이 당뇨 환자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복숭아 자체 GI는 약 30에서 50으로 낮은 편이지만 잘 익어 물렁물렁하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요. 단단한 천도복숭아를 껍질째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만 식후 간식으로 드시면 무리가 적어요. 함께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도 한번 알아두셔야겠죠. 기름기가 많은 장어나 삼겹살, 버터류와 같은 고지방 식품을 복숭아와 곧바로 섞어 드시면 복숭아에 든 유기산이 지방을 잘게 부수지 못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부를 수 있어요. 또 인삼이나 홍삼처럼 열이 강한 보양식 바로 뒤에 복숭아를 많이 섭취하면 상반된 기운이 충돌해서 속이 메스꺼울 수가 있죠. 반대로 복숭아와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죠. 시원한 블루베리나 자색 포도 같은 베리류는 복숭아와 색이 달라서 항산화 스펙트럼을 더 넓혀주고 요구르트나 그릭 요거트 속 유산균은 복숭아 펙틴을 먹이 삼아 장내에서 더 잘 자라게 해줘요. 아침에 오트밀 혹은 현미밥 조금과 복숭아 블루베리 요거트를 한 그릇에 담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니 추천드려요. 견과류를 한 두어 알 곁들이면 비타민 A나 E 흡수가 훨씬 좋아져 눈 피부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나죠. 복숭아 맛과 효과를 살리는 먹는 방법도 챙겨볼까요? 딱복. 단단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면 실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껍질째 얇게 썰어 드시고, 물복. 말랑한 복숭아는 구입 이후 이틀 안에 드시는 게 향과 단맛이 최고예요.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살살 문질러 솜털을 씻어내고 껍질째 드실 분을 마지막에 속은 한 꼬집 푼 물이나 식초물에 30초 담갔다가 빼면은 농약 걱정을 덜 수
수 있겠죠. 냉장 보관은 약 15도 정도가 적당하지만 너무 차게 두면 단맛이 또 죽을 수가 있겠죠. 드시기 1시간 전에 실온에 꺼내 두시고 반대로 실온에 두고 자주 드실 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종이봉투에 하나씩 떨어뜨려 담아두면 3일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조금 색다르게 즐기시려면 복숭아 구이를 한번 권장해드려요. 껍질째 반으로 갈라 씨만 빼고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 한 점 대신 올리브유 몇 방울 두른 뒤 중약불에서 겉면에 살짝 갈색줄이 생길 정도만 앞뒤를 구워요. 당분이 농축돼 한층 달콤해지고 엽산이나 폴리페놀 함량도 생것보다 약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잔술 즐기신 다음날 아침 구운 복숭아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한 숟갈 얹으면 숙취 해독과 위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참고 한번 해주세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얇게 썬 복숭아를 얼음틀에 넣고 생수나 자스민차를 부어 얼음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물 대신 우려 두셔도 좋아요. 복숭아 고르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고르게 연분홍빛을 띠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성이 느껴지면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속까지 잘 익은 복숭아예요. 껍질에 자연스러운 노란 반점이 든 것은 햇볕을 오래 받아 당도가 높다는 표시니 너무 매끈한 것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이에 하나씩 싸두었다가 선물하실 때는 꼭 껍질은 깨끗이 씻어 가능하면 같이 드세요 하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하루 섭취 권장량을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상이라면 혈당이나 위장을 고려해 소형 복숭아 기준 하루 1개면 충분하고, 평소 과일을 잘 안 드셨다면 처음 일주일은 반 개 정도로 시작해 장과 피부 반응을 살피시고 속이 편안하면 1개로 늘리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제한받는 분, 과일 알러지가 있는 분,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이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양을 한번 조절하시기를 권장해드려요. 이렇게만 챙기시면 복숭아는 여름 한철 잠깐 반짝이는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장, 피부와 뼈, 그리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거예요. 시장에 가셔서 향긋한 복숭아 한 상자 들고 오신 뒤 솜씨 따라 생것, 구이, 샐러드, 주스 등으로 골고루 즐겨보세요. 달콤함 뒤에 숨어있던 자연의 은혜가 어느새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고 계시나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 치매의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의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의 응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저해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의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를 하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차 잎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감을 드시게 되면 가벼운 두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의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 정도나 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 있죠.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가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또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 가치가
단백질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흡수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아침 최고의 식단이 될 수가 있죠.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계란 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과 이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아주 계란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주게 됩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인 혜택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